안녕하십니까. 바로보는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선 화물연대 파업 관련 소식과 함께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그리고 새 예산 관련 뉴스 등 다양한 소식들을 보도해드렸는데요.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에선 토요와이드와 오후 5시 뉴스 리뷰를 중심으로 김홍태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링한 내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세종과 제주의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보도했는데요. 시행 초기라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층의 영끌과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서 가려졌던 분배 불평등이 악화되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연쇄살인범 이춘재의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석열 씨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에 정부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첫 뉴스는 수원 세모녀 사건이 발생하면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우체국 집배원과 기자가 현장을 동행하며 취재하는 모습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캄캄한 복도, 벨소리에 60대 노인이 문을 엽니다. 요즘 지내시면서 불편하거나 어려운 점이 있냐는 질문에 8개월 동안 디스크가 와가지고 일을 못했다고 대답합니다. 지자체가 추린 위기의식 가정에 집배원이 찾아가 상태를 파악하는 복지 등기입니다.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 안내가 담긴 우편물을 전한 뒤 꼼꼼히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구청으로 보냅니다. 박창국 광화문 우체국 집배원은 배우자분은 일어나시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발길을 돌려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복지 등기 배송을 함께 했는데요. 빈집이 절반이었고 실제 거주를 하고 있지 않은 건지 아니면 잠시 자리를 비운 건지 확인할 방법이 딱히 없었다고 합니다. 서울 종로구에서는 찾아간 집 중 빈 경우가 65%에 달했고 시범사업 중인 8개 지자체가 보낸 약 1,100개의 우편물 중 실제 복지 혜택으로 이어진 건 12%에 그쳤는데요. 복지 사각대를 발로 뛰어 찾는 것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제일 아쉬운 건 전화번호였는데요. 박창국 광화문 우체국 집배원은 부재 중이신 경우에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배달이 더 잘 될 거라고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말까지 법을 고쳐 이동통신사에서 위기가정 연락처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정순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비전문가들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을 만들어서 전문가하고 연결시켜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웃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비극을 막는 기본이라고 강조하며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8월 21일 수원 세모녀 사건이 발생하면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재점검할 필요성이 대두됐었는데요. 늦었지만 보건복지부는 11월 24일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 발생 후 정부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왔었는데요. 개선책은 사각지대를 없애는 일이 우선이고요. 위기가구 발굴 시 질병, 채무정보 등 총 44종의 정보를 추가로 연계해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선정에 정확도를 높이는 등 여러 추진 과제가 수립됐습니다. 기자가 우체국 집배원과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내는 현장에 동행하면서 캄캄한 복도, 벨소리에 60대 노인이 문을 열고 대화하는 현장을 직접 전하는 장면과 소리는 생생한 현장을 전하는 매우 좋은 보도 모습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이러한 현장 모습 보도에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좀 더 좋은 보도를 위해서 현장에 참여하면서 생생한 소리를 전할 방법 등을 조금 더 연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아쉬운 것이 전화번호라는 점을 현장 집배원의 목소리를 통해 보도함으로써 이에 대한 필요성을 매우 강하게 드러내기도 한 보도였습니다. 지난 2일 저녁 9시 뉴스 리뷰에서는 지난 2일부터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된다고 전했는데요. 카페나 식당 등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할 때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세종시 도담동에 위치한 싱싱장터에서 시민이 자원순환 보증금 관리센터 창구에 일회용 컵을 갖다 주자 스마트폰 앱을 통해 보증금을 입금해 줍니다. 세종시 고운동의 한 주민은 재미있기도 하고 조금 생소하기도 하다며 이런 불편함을 겪는 것보다
가방에 텀블러를 가지고 다녀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카페 안에도 무인 일회용 컵 반납기가 설치됐는데요. 앱을 통해 본인을 인증하는 바코드를 찍고 컵에 달린 바코드를 찍으면 반환됩니다. 환경부는 2일부터 세종시와 제주도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일회용 컵을 사용할 경우 보증금 300원을 받고 컵을 반납하면 다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일부터 세종시와 제주도의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는 일회용 컵에 이렇게 일회용 컵 보증금제 스티커가 부착된 채 판매되는데요. 음료를 다 마시고 뚜껑과 빨대 등을 분리한 뒤 반납해야 합니다. 첫 시행이다 보니 시민들도 업체도 다수 혼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전국의 매장 100개 이상을 보유한 프랜차이즈 업체에서만 시행되고 있는데요. 다른 업체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도 야기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적용 대상 매장은 세종 173곳, 제주 349곳인데요. 세종시 자원순환 과장은 시민 여러분이 불편할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테지만 미래 세대를 위한 제도인 만큼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세종시와 제주도 시행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제도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커피 전문점의 5%가량만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한 대상이 되고 있어서 형평성의 지적이 있고 환경보호 취지가 무색한 것은 아닌지 또 문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은 테이크아웃용으로만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컵을 다시 반납하기 위해서는 구매한 매장으로 가야 하는 점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보호를 위한 제도이고 현재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 직원 교육이 부족하고 반환컵 보관 공간 부족한 점 그리고 홍보가 덜 된 문제는 차츰 제도가 정책되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예전부터 시행하려고 했었지만 업주들의 반발로 미뤄져 왔었는데요. 이제 시행이 된 만큼 경제성보다는 환경보호라는 취지에서 적극 홍보해서 차츰 범위를 늘려갈 필요가 있다는 마무리 멘트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12월 1일 오후 5시 뉴스 17에서는 우리나라 평균 한 가구당 진빚이 평균 9천만 원을 넘었다고 전하며 특히 29세 이하 청년층 중에서 집을 사려고 영끌에 빚을 낸 비율이 크게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자산과 소득도 늘었지만 코로나 지원금 효과가 사라지면서 분배 여건은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통계청과 한국은행의 조사 결과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빚은 지난 3월 기준 9,170만 원으로 1년 전보다 4.2% 늘며 처음 9천만 원 선을 넘었다고 합니다. 29세 이하 청년층 빚 증가율이 41.2%로 특히 두드러졌고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 투자가 늘어난 탓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까지 집값이 오르면서 가구당 평균 자산도 2년째 크게 늘었다는데요. 가구당 평균 자산이 5억 4,772만 원으로 1년 새 9% 늘었고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도 4억 5,602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0% 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상위 20%와 최하위 20% 간 소득 격차는 더 악화됐다는데요. 분배 지표인 처분 가능 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지난 1년간 0.11배 더 커져 6배에 육박했고 숫자가 클수록 분배 악화를 뜻하는 진위계수 역시 0.002포인트 늘어났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서 가려졌던 분배 불평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처분 가능 소득은 온전히 쓸 수 있는 소득을 말하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근로나 사업, 재산 등의 소득에서 세금 같은 공적인 지출을 뺀 소득을 말합니다. 진위계수는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데요.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워질수록 불평등합니다. 통계청이 지난 1일 발표한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의하면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 기준 진위계수는 0.333으로 전년보다 0.002포인트 상승했다고 합니다. 처분 가능 소득 기준 5분위 비율이란 처분 가능 소득 기준 상위 20%를 하위 20%로 나눈 배율을 말하는데요. 정확히는 5.96배로서 전년 대비 0.11배 포인트 증가한 것인데요. 이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실제 가구가 쓸 수 있는 돈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의미입니다. 통계청과 한국은행의 조사 결과를 원용하여 보도하면서
청년층에서 집을 사려고 영끌에 빚을 낸 비율이 크게 늘어난 점과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서 가려졌던 분배 불평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을 전한 점은 좋아 보입니다. 다만 시청자들 입장에서 위 보도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용어와 내용을 풀어서 해석하는 설명이 반드시 필요해 보였습니다. 지난 2일 저녁 10시 뉴스 투나잇에서는 연쇄살인범이 이춘재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녹살이를 한 윤석열 씨에 대하여 지난달 국가손해배상 소송에서 인정된 21억 7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정부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씨는 과거 경기 화성에서 여아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을 복역한 뒤 가석방됐는데요. 이후 이춘재가 진범이라고 자백했고 지난달 국가배상 소송에서 21억 7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피해자나 가족들이 겪은 고통은 무엇으로도 보상되기 어려울 것 같다며 국가를 대신해서 사과했습니다. 비록 매우 큰 돈이지만 20년을 복역한 당사자와 가족의 고통이 전부 위자될 수 없어 보이며 항소 포기는 타당해 보입니다. 영상에서 보이는 윤석열 씨의 모습은 다리를 절고 있었는데요. 신체적 약자이기도 하고 사회적 약자인 윤석열 씨에 대한 과거 국가의 행위는 책임 소재가 분명해질 거라 믿습니다. 다만 큰 고통을 당했던 윤석열 씨의 모습이 방송되면서 그의 얘기는 한마디도 보도되지 않았는데요. 최소한 윤 씨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가 방송으로 나왔으면 더 선명한 보도가 되고 시청자들도 덜 답답했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성신여대 안소영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소영 학생 지난주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방송되는 미니 다큐 아름다운 사람들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이번 미니 다큐 아름다운 사람들에서는 은퇴 후 이웃들과 어려운 사람들에게 버섯을 나눔하고 표고버섯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버섯 마니아 부부의 진한 향기 가득한 이야기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청정 지역으로 손꼽힌 화천의 버섯 농장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그리고 정성으로 가꾼 버섯이 쑥쑥 크고 있는 농장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귀농 6년차 홍현숙 씨 부부의 보물 같은 존재라고 설명합니다. 홍현숙 씨 부부가 버섯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은 버섯을 향한 부부의 애정어린 시선을 느껴지게 했습니다. 부부는 처음부터 농사꾼이었던 것은 아니었다는데요. 남편 이상민 씨가 아내 홍현숙 씨를 설득해서 시작됐다고 설명합니다. 8년간 먼저 지인의 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농촌 생활을 익히며 차근차근 준비를 해왔다는데요. 오랜 시간 열정을 쏟은 만큼 버섯에 대한 애정도 깊다고 합니다. 버섯을 향한 부부의 애정이 남다른 이유를 간접적으로 느껴볼 수 있는 설명이었습니다. 이제는 자타공인 버섯 마니아가 되었다며 생표고버섯부터 건조 분말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방법을 찾고 있다는데요. 표고가 우리 건강에도 좋고 다양한 음식으로 개발해서 먹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홍현숙 씨의 인터뷰가 이어집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표고 가루를 넣어 만든 표고 가래떡은 부부가 즐겨 먹는 메뉴라는데요. 마을 어른들께 나눠드리기 위해 가래떡을 포장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두 사람이 동네 어르신들을 살뜰하게 챙기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고향도 아닌 이곳에서 자리를 잡고 농사를 짓게 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설명합니다. 가구 수가 적은 마을이기 때문에 도시에서만 살던 부부가 적응하기 쉽지만은 않았다는데요. 정이 오가면서 마음에 금방 스며들었다는 말과 함께 정이 넘치는 주민들의 인터뷰가 이어집니다. 그중에서 이장님은 가장 빠뜨릴 수 없는 귀인이라는데요. 이장님은 인터뷰에서
집성촌의 특징으로 외부인이 들어오는 것을 조금 배제하는 분위기지만 현재는 정말 오랫동안 살아온 주민들 같이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귀농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부부의 옛 사진들이 등장합니다. 부부는 귀농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삶을 살아왔다는데요. 그래서 준비도 오래 했고 마을 사람들 도움도 받았지만 귀농 초반 실패를 겪었다고 합니다. 부부는 처음에 우후죽순처럼 많이 나와 판매도 못하고 따지도 못해 영덕군을 통해 나눔을 했고 농장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는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부부는 버섯 농사가 자리 잡아가면서 귀농에 가졌던 불안감은 자신감으로 바뀌었다고 언급합니다. 부부 금실이 좋아진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홍현숙 씨는 귀농에 대해 반대를 많이 했다는데요. 지금은 귀농에서 보면 집사람이 더 활력을 찾은 것 같다고 이상민 씨가 말합니다. 이어서 홍현숙 씨는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나눔을 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알아가고 지역에 도움이 돼서 더 좋았다고 말합니다. 초보 농사꾼이던 두 사람은 어느새 시골의 삶에 물들어가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농장을 방문한 트럭의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각 기관의 독거노인과 시설에 나눔하기 위한 것이라며 판매하지 못하던 표고를 나눔하던 그 시절의 기억을 잊지 않고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표고버섯 하면 사 먹기에는 단가가 높은 것인데 사장님께서 매번 많은 양을 기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는 관계자의 인터뷰가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애써서 농사 지은 것을 판매하지 못한다는 속상함이 컸지만 잃은 게 있으면 얻는 것도 있는 법. 이제는 나누는 것이 더욱 마음을 든든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데요. 방송은 버섯을 먹는 모든 사람들이 이롭게 되기를 바랐던 두 사람. 그 마음이 포고향을 타고 널리 퍼져나갑니다. 라는 말과 함께 마무리가 됩니다. 네, 모니터한 내용 잘 봤습니다. 소영 학생, 이번 아름다운 사람들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까? 네, 저는 첫 해부터 지속해오고 있는 이웃 주민들과 취약계층을 향한 나눔의 장면이 인상적이었는데요. 힘들었던 시기 이웃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직접 재배한 버섯을 이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베푸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저 또한 추운 겨울 부부의 따뜻한 행보를 통해 나눔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공감이 되는 생각이네요. 지금까지 성신여대 안소영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소영 학생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근 중국 내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례적으로 중국민들의 반정부 시위까지 이어지면서 세계적으로도 관심을 끌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에서 관련 내용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명지대학교 최선규 교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조치로 중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검열에 저항하는 의미로 이 흰종이를 든 이른바 백지 시위가 중국 전역으로 확산을 하는 모습인데요. 먼저 이 백지 시위의 배경, 또 시위 양상에 대해서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부터 짚어주시죠. 네. 지난 10월 29일 미국 애플 아이폰의 중국 내 제조기지인 허난성의 정저우시 팍스콘 공장에서 대규모 직원 탈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코로나로 봉쇄된 공장에서 16일간 일하던 직원 수백 명이 열악한 환경과 음식 부족을 견디다 못해 담장을 넘은 것입니다. 일회성 사건처럼 보였던 이 일은 한 달 뒤에 예상치 못한 전국적 시위로 번졌습니다.
지난달 24일 신장 우르무치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가 직접적 도화선이 되었다고 조선일보는 지난 5일 보도했습니다. 코로나 봉쇄 조치로 소방차가 제때 진입하지 못해 10명이 숨졌다는 소식이 퍼지자 엄격한 방역에 반대하는 시위가 중국 전국으로 확산된 것입니다. 지난달 27일 저녁 베이징 차오양구 량마차오르 주변에 촛불과 백지를 든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량마차오르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일본 등 각국 대사관이 위치한 곳으로 각종 호텔과 상업시설 등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시민들은 백지를 손에 들고 봉쇄 대신 자유를 원한다는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CNN 기자는 시위대 규모가 점점 불어나 시민들이 베이징 제3순환도로를 행진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시위에 참여한 시민은 최소 수백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베이징 도심에서 이런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경향신문은 전했습니다. 시민들은 경찰과 대치하며 문화혁명 말고 개혁이 필요하다. 영수 말고 선거권이 필요하다. 노비 말고 공민이 돼야 한다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지난 10월 공산당 제20차 전국 대표대회를 앞두고 베이징 도심에 기습적으로 내걸린 현수막 속에 반정부 구호가 다시 터져나온 것입니다. 상하이에서도 이틀째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26일 밤 공산당은 물러나라, 시진핑은 물러나라는 구호를 외치다 새벽에 강제 해산된 시민들은 같은 날 오후 구금자 석방 등을 요구하며 인근 지역에서 밤늦게까지 산발적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같은 날 스촨성 청두에서도 우르무치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이 독재에 반대한다. 우리는 황제를 원하지 않는다는 구호를 외쳤고 광둥성 광저우에서도 비슷한 시위가 벌어지는 등 지난 주말 사이에만 적어도 중국 내 7개, 8개 지역에서 시위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베이징대와 칭화대 등 50여 개 대학에서도 학내 시위가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많은 참여자가 검열에 항의하는 의미로 백지를 들고 시위에 나섰고 시진핑 퇴진, 공산당 퇴진 등 반체제 구호도 등장하며 전 세계에 주목을 일으켰습니다. 검열에 이골이 난 시위대들은 삭제될 가능성이 적은 국가 지도자의 연설이나 명언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에 붙인 시중신 전 국무원 서기장의 연설에 등장하는 인민은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마오쩌둥이 말한 하나의 불꽃이 들판을 태울 수 있다는 구절을 공유하는 것도 당국에 대한 분노를 드러내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리학에서 사용되는 프리드만 방정식을 내세운 시위도 등장했습니다. 앞서 시진핑 주석의 모교인 칭화대 학생들이 우주의 팽창 속도를 측정하는 프리드만 방정식이 적힌 A4 용지를 들고 시위한 것입니다. 방정식의 주인공 프리드만의 발음은 봉쇄당하지 않은 자유로운 사람을 뜻하는 프리드맨과 비슷합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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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등 긍정적인 의미를 담은 단어를 반복적으로 온라인에 올리는 것도 검열을 피하면서 풍자하는 수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의 시위 탄압을 비판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한국 외에도 일본, 또 미국, 홍콩 등에서 연대 시위가 벌어지면서 전 세계로 확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 등에 대해서 외신들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네. 지난달 27일 중국에서 백지 시위가 일어난 이후 홍콩을 비롯해 일본, 미국 등 세계 각지에서 중국인과 현지인들이 참여한 연대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홍콩 매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지난달 28일 저녁 7시께 홍콩 중심가 센트럴에 중국 본토인을 포함해 50명가량의 시민이 모여 중국의 검열에 항의하는 의미로 백지를 들고 시위를 벌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시민들이 또한 지난 24일 아파트 화재 사고로 숨진 10명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 우르무치 지역 주민들을 추모하며 거리에 꽃을 놓고 초에 불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홍콩 곳곳의 대학에서도 시위가 있었습니다. 지난달 28일 홍콩 중문대에서는 50에서 100명가량의 학생들이 모여 PCR 검사가 아닌 자유를, 독재자에 반대하라, 노예가 되지 말라는 구호를 외쳤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대부분의 시위 참여자가 얼굴을 백지로 가린 가운데 시위대가 프랑스 혁명을 배경으로 한 뮤지컬 레미제라블에 쓰인 민중의 노래가 들리는가라는 노래를 불렀다고도 했습니다. 대만, 영국, 캐나다,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도 중국인들과 현지 시민들이 함께 연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27일 대만 수도 타이베이에서 중국 본토인 홍콩 시민, 대만인 등 200명이 모여 연대 시위를 벌였고 영국 런던의 중국 대사관 앞에서도 100명의 규모, 남부의 옥스포드에서도 50명 규모의 시위가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일본 도쿄 신주쿠역에서도 중국 본토인을 포함한 90명가량의 시민이 백지를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 홍대 앞 거리에서도 백지를 든 중국인 유학생 수십 명이 모여 봉쇄 말고 자유를 원한다면서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그랬군요. 한편 중국 정부가 장쩌민 전 주석의 사망이 시위 분위기에 미칠 파장 등에 대해서 주목하는 모습인데요. 애도 분위기를 띄우면서 내부 결속을 다진가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시위를 의식했는지 방역을 완화하기도 했는데 중국 내부의 언론들은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를 했습니까? 네. 중국 정부는 시위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프레시안이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자올리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중국 내 광범위한 분노와 좌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당신이 말한 것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반영하지 않는다면서 공산당 지도부와 중국 인민들은 함께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들에서도 시위 관련 보도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프레시안은 덧붙였습니다. 예. 중국 당국은 일부 지역의 방역을 완화하며 우회적으로 대응하는 모습도 나타냈습니다. 지난달 28일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베이징과 광저우 등 도시에서 사회 활동이 없는 사람들은 집단 PCR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국은 시위의 도화선이 된 신장 우르무치 지역의 방역도 완화했고 주거단지 봉쇄 때 출입구를 폐쇄하는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히는 등 주민 불안을 다독이는 듯한 태도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시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각국은 중국의 평화로운 시위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중국 브리핑에서 중국 시위에 관한 질문을 받은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시민들이 그들이 문제로 여기는 정책 법률 지식에 대항해 평화롭게 시위하고 집결할 자유가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리시 슈넥 영국 총리는 BBC 기자에 대한 공격을 포함해 중국 정부는 시민들의 시위에 귀를 기울이는 대신 강력한 탄압을 선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BBC는 지난달 27일 자사 기자가 상하이 시위 취재 중 당국에 연행돼 구타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외신들은 BBC 기자 외에도 로이터, AP통신 기자 등 시위를 취재하던 여러 언론사 기자들이 구금됐다 풀려났다고 전했습니다. 그랬군요. 자, 사실 이런 뉴스는 외교적으로도 민감할 수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언론들의 어떤 중심 잡기가 요구되어진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끝으로 교수님께서 국내 언론들이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지 짚어주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지난 4일 AFP 통신에 의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일 베이징 인민대화당에서 샤를 미셀 유럽연합 상임의장과의 회담에서 현재 중국 내 코로나 우세 중인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보다 덜 치명적이어서 방역 조치 완화를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EU 측이 최근 봉쇄 반대 시위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자 시 주석은 코로나 확산 3년 동안 사람들이 좌절했기 때문이라며 그들은 대부분 학생이거나 10대 청소년이라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에서는 지난달 26일, 27일 봉쇄에 항의하는 백지 시위 이후 일주일 동안 베이징과 광저우 등 도시에서 방역 완화 조치가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시 주석의 발언은 정책 전환을 보여주는 명확한 신호로 해석된다고 국민일보는 보도했습니다. 언론은 중국 정부가 어떻게 현재의 난관을 극복하고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지 방역 정책의 변화 추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진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의 최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